우선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은 좌장은 노지화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지아입니다. 지금 세 분의 발제자께서 저희가 원래 이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고령자가 어떻게, 어디서,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는 큰 주제를 갖고 좋은 특강을 들었습니다. 박창재 교수님께서 행복한 수다 벤치라는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테드 강의에서도 이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외로움 장관이라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얘기해 주셨고요. 아까 우리 박창재 교수님께서는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을 역임을 하셔서 굉장히 가장 큰 틀에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이 포커스를 맞추시기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저희가 포스터 제목도 그래서 아마 그랬지만 저희 충분히 오늘 큰 틀에서 좋은 특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세용 단장님께서도 해심당의 사례를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앞으로 일자리나 여가나 취미가 복합된 공동체가 꼭 저소득이나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중상층에도 보급되는, 그리고 또 이런 사례들이 건강한 어르신들, 고령자를 포함해서 또 지역의 구도심화의 활성화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호 실장님께서 이 고령자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부산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경우에 주택연금 상품을 가입 유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초과해서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앞에 들은 거 자꾸 잊어버리게 돼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조금 했고요.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네 분을 가나다 순서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일정 성공회대 교수님 토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님이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 성공회대학교 남일성입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예, 앞서 박창재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요. 저는 좀 몇 마디 더 얻는 것으로 제 토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노인 복지 영역에서 이 주거 문제를 논하라 하시면은 커뮤니티 케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이야기하자면 이 커뮤니티 케어를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장소로서의 커뮤니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인 케어의 많은 문제가 실은 이제 장소로서의 커뮤니티, 중요한 집으로서의 문제, 노인 주거의 문제인데 그런데 반해 대개의 실제 노인 케어의 문제를 의료 문제나 복지의 분야로만 생각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창재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이 뇌병변 문제가 있어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이러고 나시면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은 보통 아급성기가 되면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잠깐 계시다가 다시 큰 병원에 모시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가실 때 간병비가 없게 되면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고 뭐 이런 패턴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의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은 만약에 우리가 집 근처에 퇴원 후에 잠시 계실 만한 곳이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곳에는 무료로 이렇게 이런 중간집 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간병비 걱정을 안 하게 되고 요양원에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논의가 지금 풍성하게 안 되고 있는 곳은 안 된 이유는 우리가 복지 분야와 주거 분야가 함께 일을 해온 역사가 깊지 않고 또 복지 분야에서 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까 AIP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고 노인복지의 핵심이기도 한데 쉽게 얘기하면 살던 곳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사는 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집에서 넘어지도 않도록 편하게 하는, 안전하게 하는 것, 낙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하게 하시는 것, 뭐 씻고 설거지 하시고 밥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움직이심이 어려워졌을 때도 예전처럼 하실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댁에서 병원에 다니시기에 이제 편하시게 하는 방법. 집이 이제 뭐 언덕길에 있다거나 이러면 겨울에 특히 빙판일 때 이렇게 어렵잖아요. 복지관 다니실 때 휠체어로 다니시기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요양원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집처럼 요양시설을 꾸미는 일,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집에서 쓰던 가구나 옷을 가져다 놓고 쓰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발표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양시설 가보면요, 다 병원 같은 시설에서 병원 같은 시설이라서 그런 집 같은 시설의 느낌이 안 나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보자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해보니까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댁에서 쓰시던 것 각자 옷을 가져와서 해보니까 뭐 전염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위생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개조를 하자니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시스템에서는 시설 관리 파트를 운영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해서 전적으로 개인의 투자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이 해심당과 같은 형태죠. 노인용 주택을 짓는 건데요. 해심당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잘 들어보니까 그때 덴마크의 뭐 코하우징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사회적 프로그램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해 있는 형태가 케어 안심주택, 여기는 약간 의료나 재활시설, 간호시설까지 좀 다 들어가서 요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문제는 아까 이용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의지가 있느냐, 특히 구청장에 얼마만큼 철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고, 또 복지자원이나 의료자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할 만한 그런 지역사회에 그동안에 여력이 얼마만큼 되어 왔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가 현재로서 2가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위기, 가장 이런 주거에 관련된 긴급하게 돈을 투여해야 되는 집단이 위기, 그러니까 가난하고 지금 어디 살 곳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길 법한 어르신들, 그리고 혼자 두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여러 어르신들이 같이 계셔야 되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자원을 이런 2그룹에 집중 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일선 교수님. 다음은 박건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또 많이 공부도 됐습니다. 이 통계청 조사 내용은 아까 이영호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령자 통계가 2020년에 한 16% 정도, 인구로 따지면 한 812만 명 정도 되고요. 2025년이면은 20%, 10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25년이면 인구의 40%, 2천만 명을 이제 넘게 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이게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택, 공공에서 지금 공급하는 고령자 주택은 처음에 이제 공공 실버 주택, 무장애 시설 등이 이제 설계가 된 공공 실버 주택 이제 LH와 주로 이제 LH가 공급을 했죠. 19년까지. 그게 20개 지구에 2,300호 정도 됩니다. 20개 지구 중에 11개 지구만 지금 입주가 됐고 9개 지구는 9개 지구가 입주됐고 11개 지구는 입주를 아직 안 했고요. 그다음 2021년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고령자 주택, 복지주택으로 이제 명칭을 바꿔서 이제 향후에 1만 호 공급을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22개 지구에 1,2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자 주택이 공공에서 하는 주택이 총 합치면은 아파트형만 보시면은 한 3,000, 한 4, 50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1만 호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13,000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고령자 주택이 1,000만 명이고 아까 이영호 실장님 통계 자료에도 나왔지만 1,000만 명 중에 3분의 2가 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00만 명이 자가가 없는 일반 전월세에 사시는 대부분이 월세겠죠. 월세에 사시는데 이분들을 대응하는 고령자 주택이 너무도 부족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LH에서 해심당 같은 그런 아파트형이 아닌 다가구형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그거는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지자체와 민간이 같이 공급하는 그런 고령자 주택도 공공만 의지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도시문화연구소와 같이 해서 인제 사랑의 집을 2009년부터 30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70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조선 가정이 이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형으로 했기 때문에 텃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30호밖에 안 돼가지고 요즘 이제 좀 더 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부족한 실정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 예산은 민간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건설을 하고 또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대학생과 또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빨리 이걸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 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자가를 가지고 계신 700만 명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이라든지 서울시의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더드림주택이네요. 더드림주택, LH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고 이런 이제 상품들이 있는데 이 300만 가구, 전월세에 사는 300만 가구에 대한 금융 상품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자금 대출이 이 고령층에도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영호 실장님 발표 내용을 들어서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좀 대상 계층으로 확보하는 고령자들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집이 없으신 노인분들은 노인연금을 3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월세 금융 지원, 무이자 상품 아까 제안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더 추가를 하면은 이 노인이 될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 의료비에 대한 금융 상품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는 거동 가능한 노인도 있고 또 한 10에서 20% 정도는 거동이 불편한 거동 못하시는 노인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 이런 거는 이제 보험이랑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는 개념이 적은 금액을
뇌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보험과 연계한 그런 상품이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랫동안 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상품이 빨리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가 남긴 했는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장미선 전북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장미선입니다. 저도 주거환경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주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무엇으로 노년기를 살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주택 금융 쪽과 관련해서 이영호 실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이전 직장에서 노년기에 부족한 노후 소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 바가 있는데,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가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연금들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택연금제도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연금을 이제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이게 과거에는 이제 그 주택연금을 가입 안 하시는 노인분들이 가입 안 하시는 이유들이 남아있는 주택 하나라도 자녀들한테 이제 뭐 사후에 유산으로 남긴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더 강해서 그런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한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베이비 부머나 이런 분들이 이제 노년층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베이비 부머들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자산들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과거의 노인 세대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노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차츰 이제 뭐 본인들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보다는 본인들의 뭔가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충분히 검토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의지들이 있는 계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런 뭐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주택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입 대상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아직 완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소소한 개선들 같은 것들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박근석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노후에 이제 뭐 병원에 가거나 건강 상태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제 의료 서비스 이용과 연계된 뭐 주택 연금 상품의 개발 막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 분들께서도 의견 제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그런 애들도 뭔가 논의 선상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뭔가 좀 그냥 단순히 주거 기능보다는 이제 고령화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돌봄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박세영 그 단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뭔가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형 주택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연금에 가입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뭐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AIP의 개념이 자기 집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이 집에서 살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살던 뭐 지역 사회에서 사는 것들까지도 넓게는 이제 EIP 혹은 뭐 AIC라는 개념으로 해서 에이징 인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약간 내 집이 아니지만 또 요양병원이나 이런 형태가 아닌 아까 남일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중간 지배 형태와 같은 애들을 뭐 지자체에서 다 역할을 담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주택 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뭐 새로운 어떤 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뭐 제공하는 것들이나 이런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고령화가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뭐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은행에 관련된 업무나 금융 업무들을 직접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노후에 소득이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을 좀 활용을 해서 일정하게 소득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조금 강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노인들의 어떤 자산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컨설팅을 해서 뭔가 좀 적극적인 자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융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뭔가 알아서 뭔가 이런 부동산 관리나 자산 관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뭔가 하나의 신탁 같은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뭐 자녀가 없는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생애 말에 혼자 뭐 이제 삶은 생애 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럴 때 본인의 뭔가 생애 말의 마무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있는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생애 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측면하고도 연계해서 신탁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쪽은 이제 금융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기는 하지만 주택 자산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이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주택의 규모를 축소해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주택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살아가는 것들도 또 하나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의 그냥 아이디어로 그냥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기존에 장기간 살았던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처분해서 뭐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뭐 일정 부분 감면해 주거나 하는 제도들을 좀 도입을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산의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처분이 된 주택들은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을 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나 다른 젊은 세대가 이제 주택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그런 데 있어서도 선순환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뭐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박세영 단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 해심당의 사례는 이제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택의 형태로서 이제 개발이 된 부분인데 뭐 굉장히 이제 설계도 잘 되어 있고 많은 예산들이 들어서 이제 건립이 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저의 약간의 욕심은 뭔가 좀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여가 활동이나 뭐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유형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LH에서 약간 돌봄이나 요양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주택의 어떤 대안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원주택의 형태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 연계된 어떤 주거 모델들을 개발을 하셔서 이렇게 보급시키는 노력들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의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LH 연구원에 계시는 정소희 박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또 전문가분들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흐르고 해서 저는 짧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처음 발제하신 LH에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해심당 사례는 지금 현재 고령자와 관련된 주거 유형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고급형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버타운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심당 같은 사례는 다양한 사례들이 개발이 된다는 것은 고령자가 주거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준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남일성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봄이나 의료나 아니면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복지와 건축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서비스가 같이 이렇게 공급해 나가는 게 아직은 좀 성숙화되지 않은 단계에 이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활발하게 연계시키고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 해심당에도 커뮤니티 공간만을 넣었지만 좀 더 다양한 생활 SOC 시설들이 뭐 고령자 주택이지만 뭐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든지 약간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생활 SOC를 연계해서 세대 통합형으로 좀 다양한 주택 주거 유형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 박창재 교수님 발제 내용을 보면 고령기의 주거 안정이나 주거 상황이 굉장히 삶의 만족도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이제 발표의 내용에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규 모델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령자분들이 자기 집에서 계속적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기 그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주택 개조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주택 산업도 같이 함께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 산업의 육성과 지원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자가 살고 있는 그 집 하나가 재산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이용호 실장님이 주택연금이나 아니면 주택 다운사이징 그리고 전대 방식 등으로 해서 주택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약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주거나 아니면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 금융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박근석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전월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동감을 했던 것은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정보 접근성 제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책이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주택 청약을 하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런 청약제도나 그런 들어가는 자신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더욱이 고령자분들께서는 정보 습득력이나 아니면 이해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고 또 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 토론은 이상입니다. 정소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발제와 또 토론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 정소희 부위원장님께서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놓은 거를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아까 남 교수님 얘기에도 굉장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가 있는 노인들 주로 뭐 우리가 공공이나 방금 정소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공공이나 저소득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거나 아주 소득이 높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나 또 그리고
또 플러스 저희 신체적인 여건의 차이들 있죠. 건강한 노인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거나 건강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이 두 가지를 다 결합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건축가, 복지가 혹은 다학제 간의 연구를 앞으로 더 활발히 해야만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에 그리고 또 고령자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그리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고령자 복지 환경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후 저희도 고령자가 될 이런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삶의 순간순간을 추억하고 또 즐기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한국 고령화 사회의 미래를 이렇게 꿈꿔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영호 실장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채팅방에. 그러긴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했지만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 원래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한 분만 질문을 혹시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장시간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토론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여서 심포지엄을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발제자, 토로자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심포지엄 관련해서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여성건축가협회로 문의를 주시면 질문을 발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동 심포지엄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